48시간은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제작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입니다. 일본은 과거 이 권한을 획득하기 위해 7년 동안 굴욕적인 대미 외교를 펼쳤으며 아베 총리가 골프장에서 굴러떨어지는 장면이 전 세계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단 한 번의 정상회담을 통해 이 모든 것을 확보했습니다. 2025년 3월 워싱턴 DC의 한 회의 석상에서 밀러 미국 국방부 차관보가 한국이 일본과 동등한 수준의 핵 재처리 권한을 획득했음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 순간 25년간 동아시아 핵 전략을 연구해온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는 불가능하다고 제가 굳게 믿어왔던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러한 기적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안정호입니다. 올해 57세이며 워싱턴 DC에 위치한 국제군사전략연구소에서 25년간 핵전략을 연구해온 선임연구원입니다. 제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는 화려했습니다. 나토, 핵정책자문위원, 미 국방부 동아시아 군사균형 전문가, 하버드 대학교 국제관계학 박사. 동료들은 저를 워싱턴의 핵전략통이라 칭했습니다. 제 삶은 오직 숫자와 데이터로만 채워져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기상하여 포토맥 강변을 따라 조깅했고 7시 정각에 사무실에 도착하는 것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책상 위에는 전 세계 핵무기 보유 현황을 보여주는 모니터 3대가 배치되어 있었고 벽에는 냉전 시대부터 현재까지의 핵 균형 지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이 지도를 볼 때마다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세계 평화가 바로 이 균형 위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그 균형을 분석하는 핵심 인물이 저였기 때문입니다. 제 성격은 냉정함을 넘어 냉혹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했습니다. 동료들은 저에게 감정 없이 오직 팩트와 데이터만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뜻의 냉혈한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저는 그 별명을 싫어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국제 정치와 군사 전략 분야에서 감정은 판단을 흐리게 하는 독이며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데이터는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고 저는 굳게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가장 중시했던 연구 분야는 핵 균형이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이 세 거인이 구축하는 삼각 고도 속에서만 세계 평화가 유지된다고 확신했습니다. 나머지 국가들은 그저 이 거대한 게임의 주변부 플레이어에 불과하다고 여겼습니다. 특히 동아시아에서 제 주된 관심사는 오직 중국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베이징의 군사력 증강, 남중국해에서의 긴장 고조, 대만 해협 위기 등이 제가 매일 분석하는 핵심 이슈였습니다. 한국은 솔직히 제 레이더망에 거의 포착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물론 삼성, 현대, LG와 같은 기업들이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경제력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군사전략가인 제 시각에서 한국은 명확했습니다. 주한미군 없이는 북한의 위협조차 감당할 수 없는 미국의 보호를 받는 단순한 동맹국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연구소 사무실에 부착되어 있던 세계 군사력 순위표에서 한국은 5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1위 미국, 2위 러시아, 3위 중국, 4위 인도, 5위 한국. 저는 이 5위라는 수치를 한 번도 진지하게 받아들인 적이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한국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저는 늘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한국은 재래식 전력만 있을 뿐이야. 핵이 없다면 진정한 강대국이 아니지. 결국 미국이라는 우산 아래에서 보호받는 나라일 뿐이야. 저의 아내 이서연은 결혼 30년 차였지만 가끔 제가 너무 냉정하다고 염려했습니다. 그녀는 당신은 모든 것을 숫자로만 바라봐요. 사람도 나라도 모두 통계와 데이터로만 판단하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늘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내 임무야. 감정은 오직 판단을 흐리게 만들 뿐이지. 제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정확성과 객관성이었습니다. 지난 25년간 제가 제출한 보고서는 단 한 번도 오류가 없었으며 제가 예측한 국제 정세는 90% 이상의 적중률을 기록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존경했고 국방부는 저의 판단을 신뢰했으며 나토는 저의 자문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저는 제 전문성에 대해 완벽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핵무기에 대한 저의 입장은 확고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이 9개국만이 진정한 핵 보유국이며
나머지 국가들은 모두 미국의 해구선에 의존하는 나라들이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인 핵 능력을 갖춘다는 것은 제 사전에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었으며 농담처럼 들리는 이야기였습니다. 2025년 3월까지 저는 그렇게 확신하며 살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방식으로 세계를 분석하고 같은 확신을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 삶은 완벽하게 통제되었고 제 전문성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확신과 자만, 오만이 단 하루 만에 산산이 무너질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한국이라는 이름 석자 때문에 제 인생 전체가 뒤집힐 줄은.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2025년 3월 18일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그날이었습니다. 3월 워싱턴 DC는 여전히 쌀쌀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포토맥 강변의 벚꽃은 필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침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30분간 강변을 조깅하는 루틴을 30년간 변함없이 지켜왔습니다. 연구소는 백악관에서 차량으로 15분 거리에 위치한 1970년대에 지어진 붉은 벽돌 건물이었지만 내부는 지문인식, 홍채 스캔, 보안 카드라는 3중 단계를 거쳐야만 제 사무실에 진입할 수 있는 최첨단 보안 시설로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세계의 군사 균형을 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오전 7시 출근, 6입시 10분부터 9시까지 각국 군사 동향 브리핑 검토, 9시부터 12시까지 데이터 분석과 보고서 초안 작성, 12시 30분 점심,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 회의 및 보고서 최종 작성, 오후 6시 정각 퇴근. 주말에는 토요일 오전 골프, 오후에는 서재에서 군사 관련 서적을 탐독하고 일요일에는 가족과 교회에 다녀온 후 다시 서재로 돌아가는 패턴이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사무실에는 실시간 세계 군사 동향, 왼쪽, 제가 작성 중인 보고서 중앙, 각종 데이터베이스 오른쪽을 보여주는 세대의 모니터가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냉전 시대부터 현재까지의 핵 균형 지도가 걸려 있었는데 이는 제 연구의 역사이자 전문성의 증거였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는 전형적인 워싱턴 스타일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연구소 1층 구내식당에서 샌드위치를 먹으며 누가 더 정확한 예측을 내놓는지 경쟁적으로 국제 정세를 토론했습니다. 25년간 쌓아온 데이터와 경험 덕분에 저는 대부분의 논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특히 저는 동아시아 담당 수석 연구원이었으며 중국의 부상이 가장 주요한 연구 주제였습니다. 베이징의 군사력 증강 속도, 남중국해에서의 공격적인 해상 행동, 대만 해협에 고조되는 긴장, 1대1로 사업을 통한 영향력 확대. 매일 아침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정보는 중국 관련 정보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제 연구에서 부차적인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주한미군 및 주일미군의 전략적 배치, 미사일 방어 체계의 운영, 대중, 두의, 종, 견제를 위한 동맹 관리. 이것이 제가 한국과 일본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전진기지이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도구였습니다. 복도에서 만나는 일본 전문가 박성환 동료는 늘 안 박사, 일본이 방위비를 GDP 2%까지 올린대. 이건 큰 변화야? 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솔직히 큰 관심은 없었습니다. 일본이든 한국이든 그들의 군사력 증강은 결국 미국의 허락해서만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아내 이서연은 국무부에서 행정직으로 근무했습니다. 전형적인 워싱턴 엘리트 가족으로 큰아들 안민주는 하버드 로스쿨 2학년이었고 딸 안지수는 조지타운대 국제관계학과 3학년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는 가끔 국제정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서연이 당신 한국이 요즘 반도체로 대단하다던데요? 라고 물으면 저는 포크로 스테이크를 자르며 대답했습니다. 경제는 잘하지. 하지만 군사적으로는 여전히 우리에게 의존해. 주한미군 없이는 북한도 막지 못해. 그녀는 당신은 너무 냉정해요. 모든 것을 군사력으로만 평가하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그게 현실이야. 국제 정치에서는 힘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라고 응수했습니다. 서재에는 25년간 수집한 핵전략 이론서, 냉전사, 중국 군사력 분석 보고서 등이 빼곡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주말 오후 저는 이 서재에서 위스키 한 잔과 함께 책을 읽는 것이 유일한 취미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워싱턴 DC의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늘 나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저는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무시하고 과소평가했던 나라, 그 민족이 이미 50년 전부터 조용히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3월 둘째 주, 평소와는 다른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이상한 기운을 느낀 것은 3월 5일 CIA 동아시아 담당의 정례 브리핑에서였습니다. CIA 분석관 최대현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우라늄 농축 기술이 예상보다 훨씬 진전되어 있습니다. 최근 정보에 따르면 핵 재처리 시설 역시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봤자 평화적 이용 수준이겠지.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것 아니겠어. 최대현의 표정은 묘했습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은데 주저하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글쎄요, 안정호 박사님. 그들의 기술 수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저는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 기술이 있다고? 불가능해. 그들은 미국 기술 이전 없이는 원전 하나도 제대로 짓지 못하던 나라야. 회의실 내의 다른 분석관들도 고개를 끄덕였고 모두가 제 의견에 동조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걸을 때 최대현이 저를 따라왔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 박사님, 한국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제가 본 정보는 솔직히 저도 믿기 힘들었지만 그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준비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자네 정보?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아닌가? 한국은 미국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야. 내가 25년간 지켜봤어. 최대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제 마음에 계속 걸렸습니다. 그날 밤, 이상하게도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최대현의 표정이 계속 떠올랐고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마치 제가 뭔가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새벽 2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한국 관련 보고서들을 다시 꺼내 펼쳤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기술 발전 속도, 2010년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 2015년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협력, 2020년 폴란드 원전 계약 체결. 이 나라는 분명 원자력 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원전 기술과 핵무기 기술은 엄연히 다릅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기술, 누리호 발사 성공, 고체 연료 로켓 개발, 사거리 제한 해제. 잠깐, 이건 운반 수단이 확보됐다는 뜻 아닌가? 또 다른 보고서. 한국의 제조업 역량. 세계 1위 조선업, 반도체 생산 2위, 자동차 생산 5위, 철강 생산 6위. 이 모든 기술이 합쳐지면 설마.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이 작은 단서들을 하나로 연결하니 하나의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과대평가하는 거야. 한국은 그럴 나라가 아니야. 다음 날 아침 출근길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연구소 로비에서 동료 김영민을 만났습니다. 그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안 박사, 들었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한테 핵 재처리 권한을 확대해 주려나 봐. 일본 수준으로.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어디서 들었어? 김영민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냥 루머지. 말도 안 되잖아. 일본이 얼마나 오랫동안 노력했는데 한국이 단 한 번의 정상회담으로? 불가능하지? 저는 그래 불가능해 라고 대답했지만 제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려고 컵을 들었을 때도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한국을 검색했습니다. 뉴스, 논문, 보고서, 모든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볼수록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뭔가 거대한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25년간의 경력이 틀릴 리 없어. 한국은 내가 아는 그 한국이야. 그로부터 2주 후 저의 모든 확신이 산산조각 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2025년 3월 18일 화요일 오후 2시 30분.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연구소 대회의실에는 긴급 브리핑을 위해 30명의 분석관들이 모였습니다. 평소에는 월 1회 진행하는 정례 회의였지만 이번에는 긴급이라는 단어가 붙어 뭔가 큰 사건이 터졌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로버트 밀러 국방부 차관보가 직접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평소 웃음이 많은 인물이었으나 이날은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매우 무거웠습니다. 저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나 아니면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했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밀러 차관보가 단상 위에 섰습니다. 그는 서류를 내려다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 청와대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고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 결과 일본 수준의 핵 재처리 권한을 획득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제 옆에 앉은 일본 전문가 박성환 동료가 이게 무슨 이라며 중얼거렸습니다. 밀러 차관보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가 다음 문장을 말하기 전 잠시 숨을 고르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의 평가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핵탄두를 제조할 수 있는 모든 기술적 준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사시 48시간 내에 핵무기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보기관의 공식 판단입니다. 회의실은 폭발했습니다. 모두가 동시에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이게 가능해? 우리가 모를 리 없잖아. 저는 의자에 그대로 얼어붙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48시간. 핵무기 제조는 수년이 걸리는 프로젝트입니다. 설계부터 재료 확보, 조립, 시험까지. 어떻게 48시간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제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이 권한을 얻기 위해 트럼프 1기 때 얼마나 굴욕적인 외교를 했습니까? 아베 총리가 골프장에서 넘어지는 모습을 전 세계가 목격했습니다. 7년간 덜 번의 정상회담을 거치고 수백억 달러의 경제 협력을 약속하고 그렇게 해서 겨우 얻어낸 권한을 한국은 단 한 번의 정상회담으로 획득했습니다. 밀러 차관보가 계속해서 발언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3대 제조업 국가입니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로켓까지 만듭니다. 우리가 분석한 결과 그들에게 부족했던 것은 기술이 아니라 단순히 허가였을 뿐입니다. 동료 김영민이 충격에 빠진 얼굴로 손을 들었습니다. 차관보님, 그럼 한국이 우리를 기만한 겁니까? 비밀리에 핵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입니까? 밀러 차관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한국은 평화적 원자력 기술을 합법적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리고 이 방에 계신 전문가 여러분들이 그 기술이 어느 수준까지 도달했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25년간 동아시아 핵 전략을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핵 잠재력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요? 저는 황급히 손을 들었습니다. 차관보님, 잠시만요. 한국의 제조업 능력은 인정하지만 핵무기는 다릅니다. 설계 데이터, 시뮬레이션 기술, 기폭 장치, 이 모든 것이 필요한데 어떻게 48시간이 가능합니까? 밀러 차관보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안정호 박사, 당신이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가 망치처럼 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한국은 1970년대부터 핵 프로그램을 연구했습니다. 미국의 압박으로 중단되었지만 과학자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50년간 민간 원자력 산업에서 기술을 축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밀러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들은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회의실은 다시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일본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라고 소리쳤습니다. 밀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도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긴급 항해 성명을 준비 중입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난 25년간 제가 구축했던 모든 이론, 모든 분석, 모든 확신이 뿌리째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믿어왔던 동아시아 균형, 제가 완벽히 이해했다고 생각했던 핵 전략,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겨우 몸을 일으켜 화장실로 갔습니다. 세면대에 손을 짚고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57년을 살아오면서 처음 보는 제 표정이었습니다. 공포와 충격이 뒤섞인 얼굴. 내가 무엇을 놓친 거지?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전문성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분명 과장된 정보일 거야.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미친 듯이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한국을 다시 검색했습니다. 우라늄, 농축 능력,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 미사일 기술, 제조업 역량. 모든 데이터를 재분석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논문 목록이 화면에 떴습니다. 2010년부터 2025년까지 발표된 논문만 100편이 넘었고 주제를 보니 해결료 주기, 재처리 기술, 고속 증식로 등 평화적 이용을 넘어서는 연구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한국의 미사일 기술이었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 고체 연료 로켓 개발, 현무 미사일 사거리 무제한. 운반 수단은 이미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젠장. 저는 책상을 쳤습니다. 분석할수록 현실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무시하고 있던 수십 년 동안 말입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백악관 안보보좌관실이었습니다. 안정호 박사님, 긴급 보고서 작성을 요청합니다. 내일 오전까지 한국의 핵 잠재력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저는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멍하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을 써야 하는가? 25년간 제 분석이 틀렸습니다. 라고 쓸까요? 동료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일부는 저처럼 충격에 빠졌고 일부는 분노했습니다. 특히 일본 전문가 박성환 동료는 격분했습니다. 그가 제 사무실로 찾아와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일본은 아베 총리가 골프장에서 구르기까지 하며 얼마나 고생했는데 한국은 단 한 번에. 중국 전문가 최대현은 다른 걱정을 했습니다. 안 박사님, 베이징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긴급 성명을 준비 중이래요. 이거 자칫하면 동아시아 전체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러시아 전문가 오승태는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우리 모두를 속인 겁니다. 50년간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키보드 앞에 앉았습니다. 백악관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한국의 핵 잠재력은 타이핑을 시작했다가 지웠습니다. 25년간의 분석 결과 또 지웠습니다. 결국 저는 아무것도 쓰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까지 사무실에 앉아 있었지만 빈 화면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자 아내 이서연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왜 그렇게 안색이 안 좋아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오늘 엄청난 일이 있었어. 이서연이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제 전문성, 제 커리어 전체가 한순간에 흔들렸다고? 다음 날 아침 뉴스가 터졌습니다. CNN 속보, 한국 48시간 내 핵무기 제조 가능, 동아시아 판도 변화, 뉴욕타임스 한면, 한국의 핵 역량 서방 정보기관 놀라게 해, 워싱턴 포스트, 일본 7년대 한국 1번 외교 참사. 제 휴대전화는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CNN, BBC, 폭스뉴스, 알자지라. 전 세계 언론이 제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안정호 박사님, 동아시아 핵전략 전문가로서 한국의 핵 잠재력에 대해 논평 부탁드립니다. 저는 모든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라고 전 세계에 고백할까요? 연구소에 출근하자 소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안 박사, 자네 보고서는 어떻게 됐나?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 작성 중입니다. 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자네는 25년간 동아시아를 연구했네. 이걸 어떻게 놓쳤나?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아 모니터를 켰습니다. 이메일 함에는 300통이 넘는 메일이 쌓여 있었고 대부분 한국 핵 문제에 대한 긴급 자문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껐습니다.
눈을 감자 귓가에 밀러 차관보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안정호 박사, 당신이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었다는 것을, 저는 그저 오만한 무지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3월 19일,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긴급 성명을 발표하며 한국의 핵 재처리 권한 확대는 동아시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다. 일본 정부는 미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의 제 동료 사토가 화상회의로 연결되었을 때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 박사,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트럼프 1기 때 얼마나 굴욕을 당했대시는데? 아베 총리가 골프장에서 구르기까지 씻는데 한국은 단 한 번에? 이건 일본 외교 역사상 최악의 참사입니다. 저는 위로할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토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일본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연일 한국 쇼크를 보도하고 있고 자민당 내부에서는 책임론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중국도 즉각 반발했습니다. 3월 22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핵무장 시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중국은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고 위협했습니다. 글로벌 타임스는 한면 사설 제목을 한국 동아시아의 화약고 되려 하나로 뽑았습니다. 기사 내용은 위협에 가까웠는데 한국이 핵무장을 강행한다면 중국은 군사적 옵션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연구소 내부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습니다. 보수파 동료들은 한국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성환 동료는 회의에서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핵 기술을 준 게 아닙니다. 한국이 우리를 속인 겁니다. 당장 제재해야 합니다. 반면 일부는 다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국방부 출신 분석관 이석주는 반박했습니다. 아닙니다. 대중, 두이, 총, 견제를 위해서 한국의 핵 잠재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모두가 소리를 지르며 자기 주장을 펼쳤습니다. 소장이 책상을 치며 모두를 조용히 시켰습니다. 조용히들 하세요. 이건 감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MIT 핵물리학과 교수의 논평이었습니다. 그는 사이언스지에 긴급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한국의 제조업 능력을 고려하면 그들은 유사시 일주일 내에 수십 개의 탄두를 생산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의 핵 위협보다 훨씬 심각한 변수가 될 것이다. 언론은 연일 특집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한국, 일본 제치고 동아시아 핵 강국으로 부상. 48시간 내 핵무기 제조 가능한 유일한 비핵 국가, 한국에 숨겨진 카드, 50년 준비의 결과. 제 상사인 연구소 소장이 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안 박사, 자네는 25년간 동아시아를 연구했네. 솔직히 말하래보게. 이걸 정말 몰랐나?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몰랐습니다. 소장은 백악관이 난리야. 국무부도 국방부도 모두 예상하지 못했네. 우리 연구소의 신뢰도에 큰 타격이야.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자네 보고서 내일까지는 꼭 제출하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서도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자 아내 이서연이 물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아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상황은 이미 제 통제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분노했고 중국은 위협했으며 미국 내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 제가 25년간 무시했던 나라 한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하자고 결심했습니다. 3월 25일 저는 소장에게 제안했습니다. 한국 현지 조사를 가겠습니다. 그들의 핵 역량을 직접 평가하겠습니다. 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좋네, 국방부 승인을 받아 조사단을 구성하게 라고 지시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해 핵물리학자 2명, 미사일 전문가 1명, 총 4명의 조사단이 구성되었습니다. 국방부의 공식 승인을 받았고 한국 정부도 전폭적으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4월 7일 저는 처음으로 서울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솔직히 기대치는 낮았습니다. 현장에 가서 직접 보면 과장된 부분이 드러날 거야. 48시간 핵무기 제조? 말도 안 돼. 하지만 첫 방문지인 대덕연구단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부터 저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설은 예상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습니다. 최신 장비들이 질비했고 청정실 수준은 미국 로스알라모스 연구소와 견줄만 했습니다. 연구원들과 나눈 대화에서 그들의 수준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책임자인 이 박사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안정호 박사님, 여기는 저희 재처리 연구시설입니다. 그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20년 전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다만 국제 협약 때문에 공개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저는 질문했습니다. 20년 전부터요? 그럼 2000년대 초반부터입니까? 이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는 1970년대부터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핵 개발 프로그램이 미국의 압력으로 중단되었지만 과학자들은 살아남았죠. 그들이 바로 저희 선배들입니다. 다음 날은 한화방산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미사일 제조 시설이었습니다. 현무 미사일 생산 라인을 보는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제조를 넘어 완벽한 시스템이었습니다. 한화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현무 삽 미사일은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야우톤입니다. 핵탄두 탑재가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는 마치 자동차를 설명하듯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셋째 날은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를 방문했습니다. 누리호 로켓 조립 시설을 보았고 고체 연료 로켓 연구소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철저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의 일주일 동안 거의 말을 잃었습니다. 매일 밤 호텔방에서 노트북 앞에 앉아 보고서를 작성하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키보드를 칠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소장이 물었습니다. 어땠나?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출한 보고서는 모호했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기술 수준 확인, 제조업 역량 우수. 하지만 48시간 핵무기 제조 가능 여부는 추가 검증 필요. 구체적인 수치도 명확한 결론도 없는 보고서였습니다. 백악관은 실망했고 국방부는 정확히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라는 추가 질문을 보냈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비웃었습니다. 박성환 동료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안 박사, 자네 한국한테 홀린 거 아닌가? 일주일이나 갔다 와서 결론이 추가 검증이라니 이게 보고서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첫 번째 시도는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서울 출장 실패 후 저는 심각한 자기의심에 빠졌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침대에 누우면 한국에서 봤던 장면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최첨단 시설, 한화의 완벽한 미사일 생산 라인, KAI의 로켓 기술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이었지만 저는 그것을 보고서에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25년간 무엇을 한 거지? 내가 전문가라고. 아내 이서연이 심각하게 걱정했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이상해요. 악몽도 꾸고 식사도 거르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제 전문성 전체가 무너졌다고? 더 괴로운 것은 과거의 기억들이 되살아난 것이었습니다. 10년 전 국제물리학회에서 한국연구원이 재처리 기술에 대해 열정적으로 발표했을 때 저는 한국은 아직 기초 단계입니다. 선진국 수준까지는 최소 20년은 걸릴 겁니다. 라고 단정했습니다. 그 한국연구원의 실망한 표정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5년 전 누리호 발사 성공 뉴스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CNN에서 제가 러시아 기술 이전의 결과일 뿐입니다. 독자 기술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라고 냉소적으로 논평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3년 전 한국이 폴란드에 원전을 수출했을 때도 저는 한국 원전 기술은 미국과 프랑스 기술을 조합한 것일 뿐입니다. 라고 폄하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시각으로 바라본 적이 없었습니다. 숫자를 보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편견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실에 출근하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복도를 걸으면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안 박사가 한국에 홀렸대. 25년 경력이 무색하네. 이제 신뢰할 수 없어.
회의에 들어가면 제 의견은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발언하면 모두가 경청했지만 이제는 다른 동료들이 먼저 발언권을 잡았습니다. 소장이 저를 다시 불러 안 박사 자네 상태가 심상치 않네. 휴가라도 좀 가는 게 어떤가? 라고 권유했지만 저는 아닙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서재에서 위스키를 마시고 있을 때 딸 안지수가 들어왔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저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응, 괜찮아. 안지수가 제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조지타운대에서 한국학 수업을 듣는데요. 교수님이 그러시는데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래요. 70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이었는데 이제는 선진국이 되었대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놀라운 나라지. 안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구나.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데이터를 본 것이 아니라 편견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 25년간 쌓아온 것이 전문성이 아니라 오만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5월 3일 제 사무실로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김태준이 아닌 한재현 MIT 핵물리학과 교수였습니다. 안정호 박사님,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되시면 만나 뵙고 싶습니다. 저는 한재현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물리학자, MIT 정교수, 맨해튼 프로젝트 참여자였던 로버트 오펜하이머의 마지막 제자 중 한 명. 그는 핵물리학계의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그가 워싱턴 DC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우리는 연구소 근처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한 교수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안 박사, 당신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보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한국을 완전히 오판했습니다. 한 교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미국 전문가들이 그래요. 당신은 한국을 오직 숫자로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숫자 너머에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 교수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서울은 완전히 폐허였습니다. 1인당 GDP가 60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아프리카보다 가난했죠. 하지만 7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를 아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DNA입니다. 한국인의 문화적 DNA. 위기가 닥치면 온 국민이 하나로 단결하는 집단주의, 교육에 대한 광적인 열정, 절대 포기하지 않는 끈기. 이 DNA가 한국을 만들어냈습니다. 한 교수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1970년대 박정희 정부가 비밀 핵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죠. 미국이 압력을 가하여 1975년에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한국전력, 한국원자력연구원, 대학교, 민간 원자력 산업으로 흡수되었습니다. 그리고 50년간 조용히 기술을 축적했습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핵 개발을 포기했지만 과학자들은 언젠가 필요할 날을 위해 준비했던 겁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50년간 준비했다고요? 한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안 박사. 단지 때를 기다렸을 뿐입니다. 국제 정세가 바뀌기를,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1970년대부터 2025년까지 한국 핵 과학자들의 논문 목록입니다. 공개된 것만 5,000편이 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화적 이용 연구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보면 핵무기 설계에 필요한 모든 기초 이론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서류를 넘기며 읽었습니다. 중성자 물리학, 핵분열 연쇄 반응, 기폭 장치 설계, 소형화 기술,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이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 교수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들은 현명했습니다.
국제협약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허가만 해주면 48시간 내에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한 교수를 바라봤습니다. 교수님은 왜 저를 돕는 것입니까? 한 교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진실을 알아야 하니까요. 당신처럼 영향력 있는 전문가가 한국을 제대로 이해해야 미국의 정책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제가 놓쳤던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재현 교수의 도움으로 저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한국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5월 12일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시했습니다. 이번에는 편견을 버리고 오직 순수한 데이터만을 보기로 했습니다. 프로젝트 제목은 한국의 핵 잠재력 50년 준비의 결과였습니다. 계획은 명확했습니다. 첫째, 한국의 제조업 생태계 전체를 분석한다. 반도체부터 조선, 철강, 화학까지 모든 산업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추적한다. 둘째, 한국 엔지니어들의 교육 시스템을 연구한다. 카이스트, 서울대, 포스텍이 어떻게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자들을 양성하는지 분석한다. 셋째, 1970년대부터 2025년까지 50년간의 기술 축적 과정을 연대기적으로 추적한다. 저는 한 교수가 제공한 자료들을 기반으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밤 12시까지 연구실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한국 논문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1970년부터 2025년까지 발표된 핵물리학 관련 논문 8,247편을 검색했습니다. 이 중에서 핵심 논문 500편을 선별하여 하나하나 정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1975년 핵 개발 프로젝트가 중단된 후에도 과학자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학, 연구소, 기업으로 들어가 표면적으로는 평화적 원자력 이용 연구를 수행했지만 실제로는 핵무기의 필수적인 모든 기초이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한국 과학자들과 화상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 1회였지만 저의 진지한 태도를 느꼈는지 나중에는 주 3회로 늘었고 그들은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해 주었습니다. 카이스트 김 교수와의 대화가 기억에 남습니다. 안정호 박사님, 한국의 힘은 개인이 아닙니다.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한 명의 천재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천 명의 우수한 엔지니어들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일합니다. 저는 한글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기초 회화부터 기술 용어까지. 한국 논문을 번역본이 아닌 원문으로 읽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번역본으로는 미묘한 뉘앙스를 놓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 이서연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외국어 공부를 하다니 30년 만에 처음 보는 모습이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배워야지. 3개월간 저는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사무실 벽에는 한국 제조업 생태계 지도가 부착되었고 반도체, 정밀화학, 로켓 연료, 미사일, 조선, 특수강, 원자로 기술 등 모든 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연구소 동료들도 저의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박성환 동료가 안 박사, 자네 요즘 다른 사람 같아. 뭐가 달라진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제 제대로 보기 시작했어. 6월 말 저는 300페이지 분량의 중간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핵 잠재력, 과소평가된 강국이었습니다. 소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소장은 3일간 검토한 후 저를 불렀습니다. 안 박사, 이거 정말 놀라운 분석이네. 자네가 이걸 쓴 거 맞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제가 3개월간 연구한 결과입니다. 소장은 이번에는 백악관에 제출할 만하네. 계속 진행하게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거야. 2025년 7월 15일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배우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이 박사가 직접 마중 나왔습니다. 안정호 박사님,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방문지는 포항 가속기 연구소였습니다. 4세대 방사광 가속기를 보는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 시설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건설된 최첨단 장비였습니다. 한국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이 가속기로 우리는 원자 단위의 핵 반응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핵무기 설계에 필요한 모든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다음 날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KSTAR 핵융합 장치를 보았습니다. 연구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작년에 1억 도에서 30초간 플라즈마 유지에 성공했습니다. 세계 신기록입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건 MIT도 못한 것인데요. 대덕 연구단지를 둘러봤습니다. 30개가 넘는 정부 출연 연구소가 한 곳에 밀집되어 있었습니다. 연구원들의 평균 연령은 30대 후반으로 젊고 열정적인 과학자들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젊은 연구원들의 수준이었습니다. 20대 후반의 한 박사가 핵물리학 이론을 설명하는데 마치 MIT나 칼텍 출신처럼 유창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디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카이스트입니다. 해외 유학은?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안 갔습니다.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이 더 좋으니까요. 우리 연구소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과거에는 한국 최고의 과학자들이 모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에 남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 된 것입니다. 한 연구원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안정호 박사님, 우리는 선택받은 천재가 아닙니다.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전문가입니다. 한국은 교육 시스템이 천재를 대량으로 생산합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미국은 오펜하이머, 페르미, 텔러 같은 몇몇 천재에게 의존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수천 명의 우수한 엔지니어를 시스템적으로 양성하고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핵공학과를 방문했습니다. 학부생들의 연구 수준이 미국 대학원생과 비슷했습니다.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하루 15시간씩 공부합니다. 대학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학습 강도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화방산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미사일 조립 라인에서 일하는 기술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50대 기술자 한 분이 말했습니다. 저는 30년간 미사일을 만들어 왔습니다. 제 아버지도 방산업계에서 일하셨죠. 이것은 우리 가족의 자부심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기술은 단순히 돈으로 사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50년간 세대를 이어 축적된 기술이었습니다. 일주일간의 방문을 마치고 저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48시간 내에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습니다. 기술도, 인력도, 시스템도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신에 찬 문장으로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핵 잠재력은 실재한다. 그들은 준비되어 있다. 하지만 성공을 눈앞에 두고 최악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2025년 8월 5일 중국이 움직였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한국의 핵무장 시도는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다. 중국은 모든 필요한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이다. 라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같은 날 북한이 동해상으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사거리 5,000km, 괌까지 도달 가능한 미사일이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위협이었으며 중국의 사주를 받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8월 7일 중국 인민해방군이 산둥반도에서 한국을 겨냥한 10만 명 규모의 대규모 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보수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존 맥케인이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에 핵 재처리 권한을 준 것은 실수였다. 이제 중국과 북한을 자극하고 있다.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동조하며 동아시아의 평화가 위험하다. 한국을 통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8월 10일 상원 외교위원회가 긴급 청문회를 소집했습니다. 주제는 한국 핵 문제와 동아시아 안보였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소환되었습니다. 청문회 전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한재현 교수와 마지막 통화를 했습니다. 안 박사, 내일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한국은 다시 억압받을 겁니다.
8월 11일 오전 10시. 상원 청문회장 방청석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고 CNN은 생중계를 했습니다. 위원장인 박호커 상원 의원이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 핵 문제의 심각성을 논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안정호 박사입니다. 저는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5년 커리어가 이 순간에 달려 있었습니다. 존 맥케인 의원이 먼저 질문했습니다. 스틸 박사, 당신은 25년간 동아시아 핵전략 전문가였소. 그런데 한국의 핵 잠재력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소. 이 사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소? 청문회장이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의원님,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맥케인이 냉소적으로 과소평가? 아니면 무능이었소? 라고 말하자 방청석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참았습니다. 의원님, 저는 무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또 다른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한국의 핵무장이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 순간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것인가? 아니면 정치적으로 안전한 답을 할 것인가?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청문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의 핵 잠재력은 위협이 아닙니다. 균형입니다. 청문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의원님들,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들 수 있는 능력은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억지력입니다. 맥케인이 소리쳤습니다. 그것이 중국을 자극하고 있어.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의원님, 중국은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까? 방청석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또 다른 의원이 물었습니다. 한국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저는 확신의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한국은 70년간 단 한 번도 먼저 전쟁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책임감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청문회는 3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저는 모든 질문에 진실로 대답했습니다. 제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었지만 저는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한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박사님,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진실을 말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이제 결과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청문회 이후 저는 모든 것을 잃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8월 12일 저녁 CNN에서 특집 방송이 나왔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핵 잠재력, 위협인가 균형인가였고 제 청문회 증언이 전체 내용으로 방송되었습니다. 여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트위터에서는 한국은 자책임감 있는 나라다. 고 70년간 먼저 전쟁 안 일으킨 나라 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8월 13일 MIT, 스탠퍼드, 칼텍의 핵물리학자 수십 명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안정호 박사의 분석은 정확하다. 한국의 핵 잠재력은 실제하며 이는 동아시아 균형의 긍정적 요소가 될 수 있다. 한재현 교수가 주도한 성명이었습니다. 그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안 박사, 당신이 용기를 냈으니 우리도 지지합니다. 8월 15일 더욱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로버트 밀러 국방부 차관보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방부는 한국의 핵 잠재력에 대해 재평가를 완료했습니다. 밀러가 발표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한국의 핵 잠재력이 대중국 견제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밀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핵 재처리 권한 확대를 지지하며 한미 핵 전략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며 책임감 있는 잠재적 핵 강국입니다. 그 순간 저는 사무실에서 생중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해냈어. 한국이 해냈어.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긴급 항해 성명을 발표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도쿄에 제 동료 사토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안 박사, 이건 일본 외교의 완전한 실패야. 우리는 7년간 노력했는데 한국은 단 2달 만에. 중국도 더 이상 강하게 반발할 수 없었습니다. 한미동맹이 확고해지자 베이징은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8월 22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지만 한국의 평화적 원자력 이용 권리는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의 백기투항이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8월 25일이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특별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핵무기를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지킬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힘없는 평화는 굴종일 뿐입니다. 우리는 50년간 조용히 준비해 왔습니다. 세계가 우리를 무시할 때 우리는 묵묵히 기술을 쌓았습니다. 이제 그 결실을 맺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닙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그 담화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무시했던 나라, 제가 과소평가했던 민족이 마침내 세계에 당당히 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연구소 동료들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박성환 동료가 말했습니다. 안 박사, 자네가 옳았어. 청문회에서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해줘서 고마워. 소장도 찾아왔습니다. 안 박사, 백악관에서 자네를 한미 핵전략 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싶어 한다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를요? 소장이 웃었습니다. 자네가 한국을 가장 잘 이해하는 미국 전문가니까.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자 아내 이서연이 샴페인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축하해요, 여보. 당신이 해냈어요. 저는 샴페인 잔을 들었습니다. 아니, 한국이 해낸 거야. 나는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이야. 딸 안지수가 말했습니다. 아빠, 자랑스러워요. 아빠가 옳은 일을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서재에 앉아 창밖의 워싱턴 DC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은 핵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겸손과 용기였습니다. 편견을 버리는 법과 진실을 말하는 용기였습니다. 한국, 고맙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025년 9월 1일 워싱턴 DC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 회견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위대한 동맹입니다. 그들은 책임감 있고 강력한 나라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핵 재처리 권한 확대를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평화를 사랑하지만 힘으로 평화를 지킬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제가 청문회에서 목숨 걸고 증언한 지 불과 3주 만에 이뤄낸 결과였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한국 대표단을 만났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이 박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안정호 박사님, 감사합니다. 박사님이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는 없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한국이 50년간 준비한 결과입니다. 저는 그저 늦게나마 진실을 본 것뿐입니다. 그날 저녁 CNN 특집 방송이 나왔습니다. 앵커는 한국이 해냈습니다. 일본이 7년간의 굴욕 외교로 얻지 못한 것을 한국은 단 5개월 만에 쟁취했습니다. 이는 외교의 승리이자 50년 준비의 결실입니다. 라고 논평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면 톱기사로 한국 잠재적 핵 강국으로 부상 동아시아 판도 변화를 실었습니다. 기사는 한국은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다. 그들은 조용히 준비해온 강대국이다. 라고 시작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표지에 태극기와 함께 The Rise of Korea라는 제목을 달고 20페이지 분량의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가장 극적인 반응은 일본에서 나타났습니다. 도쿄의 한 방송국은 한국 쇼크, 일본이 놓친 기회라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충격에 빠졌고 자민당 내부에서는 7년간 무엇을 했는가라는 책임론이 터져나왔습니다. 이시바 총리의 지지율은 급락했습니다. 한 일본 언론인이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안정호 박사님, 한국과 일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50년간 묵묵히 준비했습니다. 과시하지 않고 조용히 실력을 쌓았습니다. 그것이 차이입니다. 중국의 반응 또한 주목할 만했습니다. 베이징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9월 15일 중국 외교부가 중국은 한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할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한국을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중국의 한 싱크탱크 연구원은 한국 변수 동아시아 신질서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며 중국은 이제 한국을 견제 대상이 아닌 협상 파트너로 대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저에게도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9월 10일이 시작한 10일 백악관에서 공식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한미 핵전략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 저는 이제 한국과 미국을 잇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연구소 동료들이 축하 파티를 열어주었고 박성환 동료가 건배사를 했습니다. 안 박사, 자네는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해봤는데 그것이 오늘의 결과를 만들었어. 축하하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50년간 묵묵히 준비하고 때를 기다린 끝에 마침내 세계에 당당히 선 한국의 승리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재현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이 저를 깨우쳐주지 않으셨다면 한 교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 박사, 당신이 배울 준비가 되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겸손함, 그것이 진정한 전문가의 자세입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진정한 평안을 느꼈습니다. 성공 직후 세계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0월 국제원자력기구 IAEA 총회가 비엔나에서 열렸을 때 한국 대표단이 입장하자 회의장이 기립 박수를 보냈습니다. 독일 대표는 한국은 책임감 있는 핵기술 보유국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즉시 움직였습니다. 사우디 왕세자가 서울을 방문하여 한국의 원전 건설과 핵기술 협력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5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폴란드, 체코, 아랍에미리트도 줄을 섰습니다. 모두가 한국 모델을 원했습니다. 핵기술을 보유하지만 핵무기는 만들지 않는 책임감 있는 국가 말입니다. 한국 원전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한국전력 주가는 3개월 만에 2배로 뛰었으며 두산에너빌리티, 한정기술 같은 기업들이 전 세계의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일본의 변화였습니다. 2025년 11월 일본 총리가 서울을 방문하여 한국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일본 총리가 한일 핵기술협력위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일본이 배울 것이 많습니다. 라고 제안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게 배우겠다고 먼저 손을 내민 것입니다. 한일 관계는 극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역사 문제로 얼어붙었던 양국 관계가 핵기술 협력을 계기로 녹기 시작했습니다. 중국도 태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12월 시진핑 주석이 직접 한중 전략적 소통 강화를 언급했습니다. 베이징의 한 고위 관리는 비공개 석상에서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다. 이제는 대등한 파트너로 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학계에서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하버드, 예일,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등 세계 최고 대학들이 한국 모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MIT는 한국의 핵 잠재력 연구센터를 신설했습니다. 센터장으로는 한재현 교수가 임명되었습니다. 첫 번째 연구 과제는 How Korea Did It, 50 Years of Silent Preparation이었습니다. 스탠퍼드는 비핵 국가가 핵 잠재력으로 안보를 확보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열었는데 200명 정원에 800명이 신청했습니다. 저도 이제 세계적인 한국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간견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하버드, 프린스턴, 옥스퍼드, 도쿄 등 한 달에 4보 5회씩 간견을 다녔습니다. 한 하버드 학생이 교수님, 한국의 성공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준비와 인내입니다. 그들은 50년간 조용히 준비했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언론도 열광했습니다. 타임즈는 한국 대통령을 올해의 인물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포브스는 한국 조용한 거인의 부상이라는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서도 핵과학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젊은이들의 꿈 1순위가 핵물리학자가 되었고 카이스트 원자핵공학과 경쟁률이 50대 1을 넘어섰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국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과도하게 흥분하지 않았고 담담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할 줄 알았어 라는 표정이었습니다. 한국 기자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안정호 박사님, 한국 국민들이 이렇게 담담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50년간 준비해 왔으니까요. 이것은 갑작스러운 행운이 아니라 계획된 성공입니다.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2026년 3월 G7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한국은 G7 회원국이 아니었지만 글로벌 핵 거버넌스라는 주제 때문에 특별 초청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의견 없이는 논의가 불가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G7 정상들 앞에서 연설했습니다. 핵무기가 아니라 핵 능력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새로운 모델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그 모델입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은 21세기 안보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2026년 6월 베트남이 한국 모델 도입을 선언했습니다. 베트남 총리는 서울을 방문하여 베트남도 50년 계획으로 기술 강국이 되겠습니다. 한국이 우리의 롤모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이 뒤따르며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식 발전 모델을 채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 시스템, 제조업 육성, 기술 축적 등 모든 것을 한국에서 배우려 했습니다. 유럽도 움직였습니다. 폴란드가 50년 장기 계획으로 기술 강국이 되겠다는 폴란드판 한국 모델을 발표했고 체코와 헝가리가 동참했습니다. 중국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2026년 9월 시진핑 주석이 서울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중국 최고 지도자의 한국 방문은 10년 만이었습니다. 시 주석은 평화대 연설에서 중국은 한국을 존중합니다. 한국은 중국의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파트너라고 부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늘 이웃이나 우방이라고 했었습니다. 한중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고 중국은 더 이상 한국을 압박하지 않고 대신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사드 문제, 역사 문제 등 모든 갈등이 조용히 해소되었습니다. 베이징의 한 싱크탱크 소장은 저에게 안 박사, 중국은 실수했습니다. 한국을 무시한 것이 전략적 오판이었습니다. 라고 털어놓았습니다. 학계의 변화는 더욱 심오했습니다. 한국학이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하버드는 한국학 교수를 5명에서 15명으로 늘렸고 옥스퍼드는 한국연구소를 신설했습니다. 박사 논문 주제로 한국을 선택하는 학생이 급증했습니다. How Korea Achieved Nuclear Capability Without Nuclear Weapons, The Korean Model of Patience, 50 Years of Silent Preparation 등 수백 편의 논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도 엄청났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삼성, 현대, LG는 이제 단순한 제조기업이 아니었습니다. 기술 강국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이 급등하여 코스피 지수가 4,000선을 돌파했고 외국인 투자가 쏟아지며 한국 프리미엄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한류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드라마나 K-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사고, 한국의 교육 시스템, 한국의 집단주의까지 배우려는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넷플릭스는 코리아 더 사일런트 자이언트, 코리아 The Silent Giant 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전 세계 190개국에서 1억 뷰를 돌파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핵 잠재력을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질서에서의 위치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2026년 12월 저는 서울에서 열린 한국 모델과 21세기 안보 국제학회에 참석했습니다. 50개국에서 300명의 전문가가 참석했습니다. 저는 폐회사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작은 나라라도 전략과 준비로 강대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이 한국이 세계에 준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한국은 동아시아의 게임 체인저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2027년 4월 현재 저는 한미 핵전략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1년에 6번씩 서울을 방문하며 한국 연구자들과 긴밀히 협력합니다. 제 명함에는 이제 한글로 된 이름도 인쇄되어 있습니다. 안정호, 그 아래 안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국어도 이제 일상 대화는 가능해졌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한국 동료들과 농담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 서울 방문 때 이 박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정호 박사님, 발음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거의 한국 사람 같습니다. 제 사무실 벽에는 이제 한국 지도가 걸려 있습니다. 대덕 연구단지, 포항 가속기, 울산 조선소 거제도. 제가 방문했던 곳마다 빨간 핀이 30개 넘게 꽂혀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세계관입니다. 과거에 저는 세계를 미국, 러시아, 중국 같은 큰 나라 중심으로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강대국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해 이제는 세계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1인당 GDP 67달러에서 4만 달러로, 문맹률 80%에서 세계 최고 교육 수준으로, 농업 국가에서 첨단 기술 국가로. 저는 이제 다른 나라들을 평가할 때도 매우 조심합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폴란드, 터키. 이 나라들도 언젠가 한국처럼 세계를 놀라게 할지 모릅니다. 저는 더 이상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제 강의 스타일도 바뀌었습니다. 하버드에서 강의할 때 첫 시간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어떤 나라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저는 25년간 한국을 과소평가했고 그 대가로 제 전문성 전체를 의심받았습니다. 학생들은 저의 솔직함에 놀랍니다. 한 학생이 교수님, 후회하세요? 라고 질문했을 때 저는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 후회가 저를 더 나은 학자로 만들었습니다. 아내 이서연은 당신이 한국에서 배운 건 기술이 아니라 겸손이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진정한 전문가의 자세를 배웠습니다. 데이터를 보도해 편견을 버리는 법, 확신하되 오만하지 않는 법, 배우도에 끝이 없다는 것을 아는 법. 딸 안지수는 이제 조지타운대를 졸업하고 국무부에서 동아시아 담당으로 일합니다. 그녀는 아빠, 저도 아빠처럼 한국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 안민주는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하고 국제법 변호사가 되었는데 그의 첫 프로젝트는 한국 기업의 해외 원전 수주를 돕는 일이었습니다. 제 가족 전체가 한국과 연결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우리 가족은 서울에서 보내고 이제 김치찌개와 삼겹살이 우리 가족의 단골 메뉴입니다. 연구소 동료들도 제 변화를 인정합니다. 박성환 동료는 안 박사 자네는 이제 진짜 전문가야. 과거의 자네는 오만한 분석가였지만 지금의 자네는 겸손한 학자야라고 말했습니다. 2027년 3월 저는 Relearning Korea, A 25-Year Expert's Confession 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한국을 오판했고 어떻게 다시 배웠는지를 솔직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책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 아마존 정치부문 1위를 차지했으며 20개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한국어판 제목은 한국, 다시 배우다였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출판 기념회에 300명이 넘는 독자가 왔습니다. 한 한국 독자가 박사님, 솔직하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한미 관계가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것을. 세상은 제 생각보다 훨씬 넓다는 것을. 그리고 겸손함이야말로 진정한 전문성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절대 어떤 나라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한국은 70년 전 세계 최빈국이었지만 이제는 핵 잠재력을 갖춘 기술 강국이며 세계 10대 경제 대국입니다.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합니다. 둘째, 진정한 힘은 준비에서 나옵니다. 한국은 50년간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화려하게 과시하지 않고 세계가 주목하지 않을 때도 묵묵히 기술을 축적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순간까지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전략입니다. 인내와 준비, 그것이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셋째, 문화가 기술보다 강합니다.
한국의 핵 잠재력은 단순히 우라늄 농축 기술이 아닙니다. 위기에 단결하는 국민성, 끊임없이 배우는 교육열, 절대 포기하지 않는 집념, 세대를 이어 기술을 전승하는 문화, 이 모든 문화적 DNA가 만든 결과입니다. 넷째, 겸손함이 진정한 전문성입니다. 저는 25년간 전문가로 살았지만 실제로는 오만한 무지였습니다. 데이터를 본 것이 아니라 편견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은 기술이 아니라 겸손이었습니다. 배우도에 끝이 없다는 것, 확신하되 오만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전문가의 자세입니다. 다섯째, 작은 나라도 세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인구는 5천만 명으로 중국이나 미국의 1/30에 불과하지만 한국은 동아시아 균형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략과 준비가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며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대학 강연, 국제학회, 정부 자문, 언론 인터뷰 어디서든 저는 말합니다. 한국을 보십시오. 불가능은 없습니다. 지난주 옥스퍼드에서 강연했을 때 한 아프리카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우리나라로 한국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한국이 70년 만에 해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건 전략과 인내,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의지입니다. 여러분도 주변의 작은 나라, 작은 기업, 작은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들 속에 한국과 같은 잠재력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무시하는 그 대상이 내일 세계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제 인생 최대의 교훈을 배웠습니다. 25년간 쌓은 오만을 버리는 법, 진실을 보는 법, 겸손하게 배우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2027년 현재 저는 매달 서울을 방문합니다. 한국 연구자들과 협력하고 한국 학생들을 가르치고 한국 문화를 배웁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제2의 고향이라고 부릅니다. 지난달 대덕 연구단지를 방문했을 때 한 젊은 연구원이 제게 말했습니다. 안정호 박사님, 박사님이 청문회에서 용기 있게 증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여기 없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50년간 준비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늦게나마 진실을 본 것뿐입니다. 한국은 저에게 두 번째 인생을 선물했습니다. 오만한 전문가에서 겸손한 학자로, 편견에 갇힌 분석가에서 열린 마음의 교육자로, 저는 한국 덕분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국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꿈도 충분한 준비와 인내가 있다면 이룰 수 있습니다. 한국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이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국의 놀라운 성취를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한국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여러분의 나라에도 한국처럼 조용히 준비하고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 안정호는 한국에서 인생의 가장 큰 교훈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보시고 절대 어떤 대상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한국은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